4주차 1차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다음에 회계 기간 1년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하나의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지난주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L로 쓰겠습니다.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산은 저희가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라고 했었습니다. 부채는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죠. 자본은 어떻게 자산에서 부채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뺏는 것이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3주차 2차식 과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우리가 부채를 채권자 거, 자본을 소유자 거다 해서 부채를 채권자 지분, 자본을 소유자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 이꼬르 지분이 정답인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지분을 채권자 지분 플러스 소유자 지분으로 나중에 문제를 바꾸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이꼬르 지분인데 지분은 채권자 지분과 소유자 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 상태표. 그래서 일정 시점은 정태, 즉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 즉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재무상태표를 보신다면 자산에서 부채를, 자산 100원에서 부채 70원을 차감을 하시면 기말자본금이 얼마가 됩니까? 30원이 되죠. 기말자본금은 30원이 되는데, 즉 이 기말자본금 30원은 어떻게 기초자본금 20원 빼시면 당기순이익이 1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계산하는 방법,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120원이고 비용이 110원이라면 회사에 뭔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1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재무상태표상에 자 우리가 좌측을 예 맞습니다. 차변이다 했죠. 우측을 예 좋습니다. 대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 대변에 오는 거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차변에 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든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든 이 금액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재산법이라 했었고,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손익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뭐다?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뭐다? 예,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복습하세요. 예, 회계기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 좋습니다.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예, 손익계산서였죠.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는 회계기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한번
설립되면 무한히 계속해서 존속하게 됩니다. 기업이 언제 파산을 할지 혹은 문을 닫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는 집단에서는 정보를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회계기간은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분기다 하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법상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이 회계기간 초라면 12월 31일은 회계기간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초 12월 31일을 기말 또는 결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면 1월 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기말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면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물론 기말자본에는 기초자본 더하기 뭐가 더해진다고요? 예, 당기순이익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회계기간 초와 회계기간 말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뭐다고요? 예, 맞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이 한번 설립되면 무한히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존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이용하는 집단이 무한히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인 기간을 구분합니다. 임의적인 기간을 구분하는 게 뭐다고요? 회계 기간이 됩니다.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회계 기간을 정합니다.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할 수도 있고, 만약에 3월 1일부터 정했다면 내년이란 말을 저희는 회계학에서는 익년도라고 쓸게요. 익년 2월 28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한 회계 기간 동안의 한 순환 과정은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은 경제적 사건,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어떻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형태로 요약을 해서 공시한다고 했죠. 즉 전달을 합니다. 아마 이번 달 3월 31일자에 그 신문을 보시면은 이 각각의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관이라는 놈에다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정관에서 정해진 그 공시 방법에 따라서, 즉 공시 방법이 신문이라면 신문에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공시, 결상 공고라는 말이 붙어서 공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정관에 따라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시를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 한 사이클 동안,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게 제일 먼저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이거 뭐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분계단놈을 합니다. 분계를 해서 분계장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분계장에 기입하면 전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분계장 기입을 하고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 기입하는 게 결국은
요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게 결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회계기간 동안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거래가 발생하고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하고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원장 기입을 하고 결산을 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분계장을 보조하는 장부들 우리가 보조 기입장이라고 하고요. 총계정 원장을 기입하는 보조 장부가 원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조 원장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보조해주는 장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학습해야 될 것이 거래입니다. 자, 우리는 거래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하고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정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거래는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던 거래와 회계학상 거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특히 회계관리 2급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상 거래가 되려면 우리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정감을 가져오는 혹은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으로 화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화재, 자, 불이 나서 돈 100만 원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화재 손실이 되겠죠. 도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금을 100만 원치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겠죠. 분실, 그 다음에 대손은 내가 받을 게 있던 것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채권이 줄어들면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요? 자, 내가 TV를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놈이 그 다음에 10년 뒤에는 0이 되었죠. 그러면 이 50만 원짜리 TV가 10년간 사용하고 나면 0원이 됩니다. 1년에 얼마씩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까? 예, 5만 원씩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5만 원씩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 도난, 분실, 대손상각,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로 봅니다. 화재, 도난, 파손, 감가상각, 대손, 거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간습상에서 민법상에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게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뢰는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보지만은 이게 우리가 뭔가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전가를 주문했습니다. 거래는 성립되었지만 주문했다고 해서 뭔가 들어오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했다고 해서 자산이 들어오지 않죠. 내 상품을 맡겼다고 해서 내게 이걸 추탁받은 사람께 되지 않죠. 그래서 보관, 추심 의뢰,
똑같습니다. 이 주시모델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주시모델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가 아니다면 우리가 분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분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주시모델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분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하고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원장에 기입하고 결산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회계학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정간 변화를 가져옵니다. 비용은 앞으로 expense라 해서 SE로 쓰고 수익은 R로 쓰겠습니다. revenue에서.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정간 변화를 가져오는 게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상 거래는 도난, 파손, 화재, 강가, 대손 같은 것들은 자산의 정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거래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습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관습상에서 거래라고 보지만은 회계학에서 거래도 안 보는 게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뢰가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당 회계학상 거래는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학 다닐 때는 이거를 전부 다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시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재무상태표를 가만히 보시면 차변에 뭐가 옵니까? 예, 자산이 오죠. 차변에 자산이 오니까 자산 증가는 어디 온다? 차변. 자산 감소는요? 대변. 부채는요? 예, 대변에 적혔죠. 그래서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요? 차변. 자, 자본은 어디 적힙니까? 재무상태표 우측 대변에 적혔죠. 그래서 대변의 자본 증가, 차변의 네, 자본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들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도 쓸게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오죠. 자,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수익 발생이 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좌측의 요소들 뭐라 하는가 하니까 차변 요소, 우측의 요소들 우리가 대변 요소라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거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들 회계관리나 혹은 FAT 시험을 치시면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자산 증가, 부채 감소, 거래가 성립합니까? 네,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자산 증가, 대변은 한 개 이상이 한 개가 돼도 되고, 두 개가 돼도 되고, 세 개가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이 합쳐져야지만이 거래가 성립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이 재무상태표 머릿속에 그립니다. 좌측의 자산, 우측의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그립니다.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의 비용, 대변의 수익으로 머릿속에 두시고 요 놈을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을 점선으로 처리했는데 요거는 발생이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 나중에 자본 증가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비용 발생, 수익 발생은 뭔가 모르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학의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거래가 성립되게 됩니다. 자, 복습을 한 3분 정도 하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우리 거래의 8요소에서 자산의 증가와 연결되는 거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산의 증가와 대변에 연결되는 거래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건물을 구입했다. 자, 우리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제인트 뭐가 들어옵니까? 네, 건물이죠. 건물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네,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자, 자산 증가 차변 요소죠. 자산 증가. 나중에 뭐 건물이라고 적는 건 나중에 분기에 가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같이 가면 좋겠죠. 같이 합시다.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차변 요소죠. 그 다음에 돈을 줬습니다.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네,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차변 요소 자산 증가, 대변 요소 자산 감소로 연결되는 거래죠. 자,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다,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 차변 요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 요소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었죠. 자산 증가 차변입니다. 자, 돈 안 줬으니까 갚아야 되죠. 부채가 증가하겠죠. 부채 증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부채 증가 대변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외상 매입금이라 하기도 하고 매입 채무다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외상 매입금을 하셔도 되고 매입 채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현금 15만 원을 출자했다. 영업을 개시했다. 현금을 누가 냈다? 기업의 출자는 누가 합니까? 네, 기업의 사장, 소유자가 하겠죠. 소유자가 기업에 돈을 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이,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기업 실체의 공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실체. 제가 지금 펜이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기업 실체의 공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기업주와 기업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인 인격설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법인. 예. 사람은 모태와 분리되는 시점에서 스스로 자연인이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되죠. 근데 기업은 우리가 법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기업주와 기업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 보고 여러분은 회계 처리를 하는 단위를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 15만 원을 출자했다는 얘기는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에게 돈을 15만 원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뭐가 들었다? 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이 들었죠. 자, 돈이 들었는데 기업 입장에서 누구 돈입니까? 이게 채권자 겁니까? 채권자 겁니까? 소유자 겁니까? 네, 소유자께 증가했죠. 그래서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로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쉬운 거부터 할게요. 항상 여러분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거부터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었죠. 왜 받았습니까? 네, 이자 받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자 수익 발생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네, 대변이죠. 자, 한 3분 정도 복습을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의 감소와 대립되는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상품을 외상으로 샀는 거죠. 외상으로 사서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입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합시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는요. 네, 대변이죠. 자산 감소인데 뭘 갚았습니까? 네, 부채를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자금을 차입하여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순간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증가했죠. 돈을 빌려서 부채가 증가되었고 이 빌린 돈으로 가지고 외상 매입금을 상환했다. 네,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매입 채무 같다 했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음을 합쳐서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부채 증가입니다. 자, 요놈 전환사채라는 거 지금 조금 어렵죠? 요놈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전환사채는 부채를 갚으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주식으로 바꾸었다, 자본으로 바꾸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시 추후할게요. 요거는 다시 한번 알아듣는 사람만 들으세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라는 게 증가를 합니다. 이 주식을 발행해 주는 대신에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본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는데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변요소 수익 발생했는데 뭐와 갚았다? 차입금과 상계를 했습니다. 상계는 서로 계산을 하다 없앴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입금을 부채 감소, 수익 발생으로 연결되는 거래입니다. 자, 좌측에 전부 다가 부채 감소죠. 수익, 그 다음에 우측의 대변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1번 자주 나옵니다. 그죠? 1번이 가장 자주 나오고 2번 가끔씩 나올 겁니다. 3번, 4번은 조금 나중에 보고 또 4번 한번 보고 3번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합니다. 예, 이번은 자본의 감소와 대립되는 거래를 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본의 감소. 우리가 자본이라는 걸 설명할 때 아까 기업주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고 여러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라고 했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갑시다. 자본금 중에서 기업주가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기업에서 현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빼가 갔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죠. 자산이 감소되는 대신에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네, 기업의 소유자가 가지고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인데 줘야 될 자본이 소유자 지분이 줄어들죠. 자본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 갑이 퇴사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가 이 처음에 기업에 출자를 했겠죠. 이 출자금을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출자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이 출자했는 돈을 줘야 되는데 됐다 나중에 받아갈게 하고 부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했습니다. 요거 아직 어렵습니다. 1번만 잘 하도록 하세요. 3번도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게 자본금인데 자본 증가, 자본으로 전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본에서 자본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본 증가, 자본 감소인데 지금은 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본주가 퇴사해서 출자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자본 감소죠. 출자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지급을 면제받았다 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요것 또한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거 정도만 회계관리 2급에서 주로 보시면 되고 밑에 것들은 아마 이 수업이 끝나야지 이번 학기 정도가 되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좌측은 자본 감소, 우측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과 결합된 거래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이번에는 비용의 발생과 관련 대립되는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와 감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발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발생. 입에 익숙하도록 합시다. 발생.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자, 이 거래가 발생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서 생각하세요. 자, 아마 회계를 지금 처음 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회계의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거래가 발생되면 쉬운 것부터 먼저 한쪽을 결정하세요. 항상 회계는 차변과 대변이 같다 했죠. 그래서 한쪽을 쉬운 걸 결정을 먼저 합니다. 회계사들도 공인회계사들도 항상 쉬운 걸 먼저 결정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은 자산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자산 감소는 어디다? 대변이죠. 대변. 그 다음에 생각합시다. 이제 급여를 현금으로 줬으니까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와 결합된 거래가 되겠죠.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거래처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앞에 거 먼저 결정해 볼까요?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식사 뭐라고 쓸까요? 자, 요런 거 하나씩 익혀갑니다. 접대비가 되겠죠. 거래처와 식사를 했을 때 거래처에 선물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다? 접대비에 해당하겠죠. 거래처와 식사 접대비입니다. 자, 조금 어렵겠지만 하나 짚고 갈까요? 가면 종업원과 식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나중에 다시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복리 후생비라는 이름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이름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정합니다. 요걸 나중에 다시 또 살짝 언급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가리켜 뭐라고 한다? 계정 과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의 계정 과목에 익숙해지는 게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종업원과 식사를 했다.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뭐요? 예, 접대비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이 계정 과목입니다. 자, 거래처와 식사를 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를 해서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되었고 돈을 안 주고 카드로 결제했죠. 나는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에 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되죠. 지금 돈 안 줬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증가하게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라고 쓰게 되는데 자, 뭐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정 과목은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개정 과목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하니까. 자, 일단 카드로 결제할 때 미지급금 서는구나 한번 듣고 갑니다. 부채가 증가되었죠.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부채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세 번째 거 볼게요. 급여 10만 원을 급여가 발생되었는데 이놈을 종업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돈으로 안 받고 출자금으로 바꾸었다. 출자금에 대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 증가가 옵니다. 근데 이런 거래 거의 발생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비용 발생 자본 증가의 거래는 앞에서 점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출자금에 대체했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된 것을 돈을 기업에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출자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자본 증가가 됩니다.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본 증가와 관련된 거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돈 빌렸는데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가 발생되었고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서로 상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이자와 받을 이자를 서로 상계를 했습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수익 발생인데 자, 이 거래는 회계학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이 거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총액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주의 원칙이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든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총액주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산과 부채 혹은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복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래가 무엇인가 회계학상 거래와 상관습상 거래의 차이를 보셨고 거래의 8요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사례를 통해서 이 거래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구성되었는지를 갖다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조금 슬라이드가 길죠? 제 수업이 75분 수업이 2번 있습니다. 한 주에 2번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녹화를 35분에서 37분 정도 한 37분 정도 녹화를 할게요. 요것도 37분 오늘 조금 길다 그죠? 37분 녹화를 하시면 요게 1차시 요거 2차시 수업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은 퀴즈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저 지난번에는 과제로 내니까 매번 이 과제 풀어서 탑재하고 힘들죠. 그래서 퀴즈에서 퀴즈를 풀이하시면 되는데 이거 성적에는 제가 넣는 거는 성적에 넣겠다 하는 과제는 퀴즈는 별도로 공지하고 이 퀴즈는 여러분이 복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내니까 오답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답이 나오면 바로바로 다시 풀 수 있도록 제가 그 처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